정부는, 중앙은행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는 게 맞구나. 우리는요, 문외해요. 뉴스를 믿고 또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그래서 믿지 말자.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말마, 채소할 때 채, 어질 현이고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무척 기다리고 있는 올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떨려요. 그런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책을 읽고 오신 분들, 와, 다 읽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책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쉽게 우리가 경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줬고 왜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제목을 경제를 읽는 공인중개사라고 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경제를 좀 알아야지 고객에게 좋은 어드바이저, 전문성으로서 이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랬고 이진우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 가끔 심프로 TV나 이제 무슨 경제 이런 거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경위 또 EBS에서 그 방송을 하게 된 경위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가 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잖아요. 제 목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라던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도 하고 또 천당으로 가게도 하는데 그런 선택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결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납득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경제는 사람의 감정이자 신뢰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왜 경제를 알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는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기대를 하고 이걸 선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심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우가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본질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고객은요. 확률성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셀프 컨포메이션 그래서 자기 확인입니다. 그래서 집은 자산이면서 자기 정체성의 상징이고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하게 매물을 중개하는 게 아닌 거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심리적으로 조력제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제를 조금 잘 알도록 할 거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준우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경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 어떤 경제 지식이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경제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루는 경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운칠기삼,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농경시대나 과거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선인들보다 운이 작용하는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운이 좋아야지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운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삼을 다 갖췄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4개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8칸으로 되어 있죠? 8파트로.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는 돈의 속성, 두 번째는 리스크와 포트폴리오, 세 번째는 금리와 부채,
네 번째는 위기와 선택. 잘 선택하기 위해서 위기를 피해가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예요. 선물 있습니다. 제가 밤새 포장을 했고요. 예뻐요. 자일리톨 사탕인데 우리 딸하고 머리를 쪼갰습니다. 비싸도 안 돼, 싸도 안 돼,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정성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만들었고요. 5문제 준비되어 있는데 파트 시작할 때마다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중 돈이 늘어나야 하는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10번. 경제가 멈추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에게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죠. 이재명사 돈은 수도꼭지에 의해서 쏙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도꼭지는 민간은행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대출, 두 번째 수도꼭지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이죠,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펴면서 이런 이제 돈을 늘어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에 의해서 돈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죠. 한류, 그 다음에 뭐 어떤 반도체 이런 수출을 하고 또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재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의 영향 때문에 지금 거리 돌아다녀 보면 외국인이 없는 거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이런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 이렇게 세 가지의 수도꼭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동시에 열렸을 때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요. 두 번째, 자산 가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수도꼭지에서 돈이 꾸준하게 늘어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속성에서 돈이 끊임없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고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이 먼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면 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급 받고 쓰는 거 좋아서 잘 쓰다 보면 10년 후에는 상대적으로 거지가 돼 있는 거죠. 거지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고요. 가난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책 전체가 그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관찰로 이어진 거를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했죠. 제가 이 투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실력 4.79 승권 중에서 가장 좋은 승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1985년도에 2호선 지하철이 들어왔고 서울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상권은 그때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 신림역 상권은 기업이 없습니다. 관악구에는 기업이 없어요. 신림역 상권에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장사를 하면은요, 현금이 바로 있잖아요. 마대자루에다 뜯어 넣었어야 되네요. 도대체 돈을 쓸 힘이 없었대요. 딱 쏟아 넣고 그 다음 또 가서 장사하고 또 막 쏟아 넣고 24시간을 현금을 무지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중개를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 저기에 한 달에 1억 이상 월세가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80년대 맥주집을 시작을 했어요. 80년대. 근데 그분은 돈이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불안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잘 늘려서 조금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되는 것도 땅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반대를 했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자영업자고
시골에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랬는데, 이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땅을, 신림역 상업지에 땅을 조금씩 사신 거예요. 계속. 땅을 사면서 계속 그 경제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2014년도에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월세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죠. 지금도 사장님 소리 안 들어요. 회장님,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해서 직원들, 관리 직원들 딱 관리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그게 투자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 옆에서 노래 엄청 좋았잖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노래방. 노래방을 했던 사장님을 제가 한 2년 전에 중계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는 평생 이렇게 돈이 들어올 줄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너무 후회스럽다.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정도로. 왜냐하면 그분이 돈을 벌었던 그거를 2000년대 코로나 때 이럴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걸 다 처분을 하는데 이참에 월세 살아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신림역 상권 굉장히 작거든요. 거기에서 다들 돈을 물밀듯이 벌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해서 월세 살기도 힘들고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치료해주고 어떤 분은 회장님 소리 듣는데 제가 80년대 초부터 시작했던 우리 아버지 거래 분들을 말씀을 해드려서 그렇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장사했던 저희 나이 또래나 지금 40대 후반 정도인 분들도 다 건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가 됐고요. 반대로 경마를 하거나 마작 같은 것도 했대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자는 정말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늦지 않았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했고요. 자, 부동산과 돈의 관계입니다. 돈이 늘어도 반드시 집값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죠? 우리는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제 시장에서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돈이 방향성이 있어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때는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이 규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하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 경제가 어디로 흐르는지 방향성을 잇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말씀드렸죠. 부자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불확실성을 기회로 인식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요. 자산을 분산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어디서나 말을 하는 내용이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안전한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센세이션이었죠. 아이들 동화책으로 나오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안전한 걸 너무 좋아해. 그렇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약간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 위험성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변동성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A, B, C, D 뭘까요? 네, 신유라 대표님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기다림 맞습니다. 쉽죠? 설탕이 자일리톨이라 몸에 좋은데 많이 먹으면 설사한대요. 조심하세요. 변동성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자산 가격이 가게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오르내리는지에 대한 차이를 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고 변동성이 작을수록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하는 구간일수록 투자자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주식 투자 하시죠? 부자 됐습니까? 주식 투자로? 그런데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됐다는 분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 값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강남 상구라던가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우리 사람의 심리를 바로바로 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주식 하면 팔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고 부동산은 불안해 팔아야지 하고 부동산에 간단 말입니까? 오늘 팔려요? 안 팔려요. 단독 다가구 주택은 보통 적정한 가격에 내놨다 하더라도 최고 금매를 이번에 판 게 3일 만에 팔았어요. 정말 금매라서.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 시세로 내놓으면 2년,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시간 게임이다. 내가 급한 사람이 져요. 급한 사람이. 그래서 꾸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무엇일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투자는 돈의 물결에 올라타는 거라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어깨라고 했고 어디에서는 거인의 어깨라고도 하고요. 돈이 꾸준히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라고 했고 주식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걸 사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사장님, 지금 부동산 사도 돼요? 지금 부동산 언제 사야 돼요? 저 집 언제 사야지 좋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보통 아파트는 내가 가서 살아야지 할 때 어디 가서 살아야지라고 결정하고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독 다가구 주택 사야지 하고 결정하고 알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거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언제 사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셔야 돼요. 필요하신 거잖아요. 지금 사시면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나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준비를 먼저 하시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하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죠? 주식 투자 전략과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빨리빨리 가야 되고 시간.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건물은 여러 가지 사는 거, 주식도 여러 가지 사야 되나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산을 여러 것에 나누어 투자하라는 건데 주식은 1년 365일이 있잖아요. 자주 사래요. 자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분산 투자는 종목도 여러 종목을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낮은 시점,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고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상승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부동산, 주식, 채권을 33%씩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25, 채권 25, 주식 25, 그리고 현금 25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써야 되니까 때가 오면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 꼭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돈이 그런 게 없겠지만 이제 구축을 해야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꾸 졸고 있어. 그래서 돈이가 없구나.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기 투자는요, 어떤 것이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주식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샀을 때 가장 빨리 파는 게 돈이 없어서 빨리 현금을 해서 뭐 차를 사거나, 뭐 이자를 내거나, 뭐 생활비를 해야 되거나 해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고 했고 이러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경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꾸준한 공부하면서 분산과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 시간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으로써 우리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지, 오늘 투자해서 내일 우리 자산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중간인데요. 자,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일까요? A. 네. 불러주세요. 이제 시간의 가치라는 거죠. 금리를 쓰는 거는 우리가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교환하는 거라고 했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가 않으니까 고리를 썼대요. 일단 사채를 많이 써서 사채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들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복부인들이 다 사채업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금리의 본질은요, 지금 말씀드린 거, 시간의 가치라는 것, 또 미래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 금리가 되게 무섭다라는 경험을 제가 직접 했어요. 어떤 건지 이번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누구지? 사회자께서? 사회자께서 제가 미국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주인공이라는 걸 진짜 몰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아,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구나, 리먼 사태였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2006년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점점 좀 내려가더라고요. 나는 그게 저점인 줄 알았어요. 72만 불짜리 집을 62만 불에 샀어요. 그리고 디파짓으로 12만 불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불을 대출을 했겠죠? 당시 50만 불의 대출 금액이 2,500만 원 이자가. 저는 계산을 했죠. 부동산을 사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제가 영주권을 따고 내가 간호사가 되기까지 10년,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있을 거고, 우리 남편이 뭐 그 정도 돈은 가지고 오겠지. 여보, 나 집을 사도 될까? 그랬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래. 하고 싶은 대로 샀어요. 그랬는데 2007년이 되니까 그 책이 나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회 구조. 2007년이 되니까 주유를 한번 하러 갈 때마다 인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살지? 정말 이거는 몸으로 체험한 게 무서울 정도로 하는 거, 유가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2,500불 냈던 게 3,000불? 3,500불? 4,400불까지 냈어요, 제가. 그게 2007년도에서 8년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밤에 집살이를 해도 적어도 3,000불, 2,500불에서 3,500불까지 월세를 내는데, 이 정도야 뭐 감당할 수 있지. 안 먹고 안 쓰지 뭐. 그러고 이제 감당을 해서 2011년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사회 분위기는 겁나 안 좋았어요.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들 다 망했거든요, 한국 사람들. 우리 남편도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집을 두고 오느냐, 팔고 오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까맣게 넘겼어요. 48만 불에. 임자가 있었어요. 그때 48만 불에 사신 분은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배로 올랐을 거예요. 우리 집 산 사람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젊었어요. 30대 후반의 부부였어. 필리핀이. 걔네들이 너무 좋아해서 집 너무 이쁘게 해줘서 고맙다는데 나는 가슴이 쓰리는데. 그래서 넘기고 왔는데, 만약에 그때로 가면 에이, 남편을 버리지 집을 버리지.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당시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고, 지난주에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준 빅쇼트를 받고 국가부도의 날 2개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정부는, 중앙은행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는 게 맞구나. 우리는요,
문외해요. 뉴스를 믿고 또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그래서 믿지 말자. 우리가 알자. 알아서 대처하고 선택하고 살자. 그래야지 행복한 부자가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 빅쇼트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되게 괜찮고 기회를 잡는 쪽으로 거기에는 써놨고 국가부도의 날은 서민의 아픔을 그 포인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의 구조, 우리가 공인중개사이고 아파트 현장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사이클이라든가 또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부동산 페이지라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부채의 경제적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A. 부채는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나쁜 제도다. B. 아니, 미안. B에서는, 네. 아니요, 모자 쓰신 분. 이름 몰라서 죄송해요. 틀렸어. 다시. 네네, 우리 D. 맞습니다. 부채는 경제의 엔진이다. 성장을 위한 산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가져요. 기다리세요. 더 있어, 여유로. 저의 실수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가, 그러니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진우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빚은 경제의 산소다라고 얘기했고 에필로그에서 엄마가 커피를 어릴 때 못 마시게 했다잖아요. 그랬잖아요. 머리 나빠진다고. 그러면 커피를 주는 게 나요? 제가 뭘까 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채도 우리 인생의 커피와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달콤하던지 맞습니다. 우리가 숨 쉬면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늙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가 적절히 있으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부채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채는 생산적인 부채와 소비적인 부채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부채를 자꾸 소비적인 걸 쓰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부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자라는 건데 자산을 키우는 투자용 부채,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구입, 사업을 확장하는 자금 조달, 이거, 교육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부채라고 합니다. 반대는 사치품을 사는 거, 있죠. 읽어보시면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반지하 단칸 새방에 사면서 포르쉐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니가 딸이 천에 100에 그 가게를 얻어서 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속 없는 애들은 천에 100짜리 월세를 살아요. 이 친구는 사업을 해보겠다잖아요. 26에 관두세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냥 두세요. 언니도 지금 망하는 게 낫겠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도와겠어요. 그래서 그냥 두세요. 저 혼자 망하던 흥하던 내버려 두세요 했는데 그것만 내버려 못 두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겁니다. 부채를 지어도 위험을 부담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젊은 나이가 더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거나 경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계부채는 우량하답니다.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집 없이 돈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동산 없이 돈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공간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주거든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부채 60% 이상이 상위 20%가 지고 있답니다. 든든하다는 거죠. 부채를 못 갚아도 부동산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이러이러한 면으로 안전한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독특한 전세 구조가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도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이거를 자세히 안 보고 우리나라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중요한 건 부채의 양이 아니라 부채의 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의 본질이 의심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거 맞죠? 우리 IMF 사태가 우리의 잘못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 이제는 공부도 많이 했고 그걸 지나서 IMF 사태는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의심? 한국이 좀 이상해. 다른 나라 힘든데 왜 한국은 저렇게 건재하지? 뭔가 있을 거야. 속이는 게 있을 거야 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시작했답니다. 투자를 빼면 불안하죠. 너도 나도 빼다 보니까 그 의심의 시작이 우리를 IMF 구제금융까지 들어가게 만든 거죠. 이렇게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시작이 뱅크런을 부르고 그 뱅크런으로서 신용붕괴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시장을 의심으로써 무조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 우를 범하지 말자. 현명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살자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고 제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A. 최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선택. B. 남보다 빠른 결정을 내리는 선택. C.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 D. 손실을 피하는 완벽한 선택. 아닌가요? 이름을 몰라, 내가. 내가 이상한데 빗마세요? 그거를 따겠습니다. 맞았어. 인스타지. 견뎌야 된다고. 위기를 견뎌야 된다고 했는데, 감당을 받아들일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는데, 이진우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의 50%를 내가 어디 선택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늘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삐끗해서 하느님께서 북한에 태어나게 했으면 어쩌겠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러면 제가 중국은 처음 가봤거든요. 백두산 때. 거리가 산더라고요. 우리 신림상권은 죽었어. 이게 칙칙해. 근데 중국은 가이드가 지망을 들고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살아있더라고요. 와, 이 나라는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살면 좋겠다. 기회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면서 이 잘 사는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왜 개도국에서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영국이 그 산업혁명시대에 왜 영국이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지금 미국이고 앞으로도 미국인지,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지금이 아닌 80년대에 경제개혁을 시작했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땠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풀어놔요.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의 비밀은 기술과 혁신입니다. 수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랍니다. 주식 투자할 때. 그리고 잘 사는 나라는 제도와 금융이 매우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교육을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사람의 품질이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교육하고 교육복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변호사 되는 거 말고 현실적인 교육.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국가 경쟁력인데요. 요거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준이 70%, 땅이 30%니까 부동산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잘 아시겠지만 타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파트 때문이라고 해요. 이 서울에 이 많은 인구를 갑자기 수용할 수 있었던 능력은 독재로서 아파트를 뚱뚱뚱뚱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어디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야지, 수출 경쟁력이 좋아야지 그 나라의 부동산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완벽하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올라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좀 견뎌야 되겠다. 부동산 투자를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고요. 투자는 예측이 아닌 버티기 게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실림에서 내가 1등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역할은 고객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거 중요하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상담을 하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고객이 늘어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는 건 내 중개 보수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 구축이 최고의 경쟁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개사의 경제 리터러시 3원칙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잘 알아서 고객의 선택에 조력자가 좀 돼보자. 그리고 고객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선택을 하고 고객의 금융까지 상담을 해서 자산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뢰를 관리하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지, 시장의 흐름이 어떤 건지 꾸준하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전문성을 키우자라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호선 실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대표 마채현이었습니다.